자, 이제 그 밑에 참고에 나와 있는 품위제 있죠, 품위제. 자, 개념 좀 간단하게 검토할게요. 그 품위제는 앞에 우리가 그 정책 행정 이념할 때 그 가해성에 살해했던 그 내용이에요, 품위제. 그러니까 부하가 기한하고 상관들이 결제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다른 말로 순차적 결제해 보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디 공무원 되든 뭐 회사에 가든 간에 그 있잖아요. 내가 기한을 만들면 내 위에서 결제하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결제란에 보게 되면 그게 과장 결제란, 뭐 국장, 실장 이렇게 올라가면서 결제하는 거예요. 자, 그것만 딱 머리에 떠오르면 돼요. 문서에 결제자가 되게 많아. 순차적으로. 그러면 시간이 걸릴까 안 걸릴까? 걸리겠죠. 비능률 또는 비경제라고 불러요. 책임의 한계가 명확할까요? 불명확할까요? 불명확해. 왜? 이러셨잖아요. 거기다 밑에는 장단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내용은 자주 안 나오지만 개념은 알아셔야 돼.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쓰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품위제는 공공기관인 정부는 사용하는 방법인데 민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뭐예요? X. 사용하잖아요. 그런 말이고. 그래서 일단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 뜻 알면 되기 때문에 뜻을 좀 알고 계시고 가능하면 뜻들은 머릿속에 그려보셔야 돼요. 항상 이런 거구나라고 상상해봐요. 여러분이 안을 만들어서 결제받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과장님이나 지방에서는 계장이 또는 사무관이 나를 막 속에 말하는 막 까는 거야. 다시 해와. 다시. 품이지. 통과되고 또 갔더니 위에서 또 혼나는 거야. 우리가 결제 서류라는 까만색 그 뭐 있잖아요. 거기다가 계약서 넣어서 결제 받는 거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품위제라고 보시면 돼요. 품위제. 자, 뜻 알고 있으면 되고. 자, 넘겨서. 자, 예제가 있었네요. 예제 3번. 자, 비용 편익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내부 수익률은 항상 NPV는 0. 편익비용비는 1이에요, 1. 나누는 비율은 0이 없어요. 수치가 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숫자가 1과 비교돼, 1과. 근데 이 할인율이 낮은 뒤안일수록 미래의 금액의 현재 가치는 높아진다. 자, 말은 어려워 보여도 여러분, 할인을 낮게 한다면, 먼 미래에 그게 할인을 많이 안 했다면 가치가 커, 작아?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율하고 현재 가치는 반비례예요. 할인이 많이 돼버리면 현재 가치가 낮아지는 거고 할인이 많이 안 되면 현재 가치가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익률이 할인율보다 커야 가치가 있어요. 그치? 수익이. 수익률이 할인율 이자율보다는 커야 되거든. 그런 말이고 4. 근데 형평성과 대응성을 정확히 대변하는 수치를 못 줘. 왜냐면 유물성 중심의 분석이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정책 분석인데 자, 개념부터 볼게요. 정책 결정자들이 보다 나은 판단하도록 정책 결정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창출하고 제시하는 활동이에요. 자, 결정자들이 보다 나은 판단을 하도록 정보를 주는 과정이야. 이게 분석이야. 정책을 막 분석해서 주기 위한 거예요. 자, 시험은 뭐 자주 안 나오지만 나온다면요. 제가 그림만 머리에 또 올려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있다면 이게 관리과학이에요. 이게 체제 분석이고 이게 정책 분석 이런 관계예요. 자, 관리과학 벌써 관리과학 느낌이 계량화 느낌이 들어 안 들어요? 들지요. 계량화 과학이니까. 그리고 또 관리니까 관리 왠지 느낌이 능률 개념이 들어 안 들어요? 들죠. 그래서 MS라는 방법은 주로 능률 중심의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분석을 하는데 주로 능률적 차원에서 분석한다 보시면 돼. MS. 체제 분석은 자, 관계가 뭐냐면 MS를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MS라는 것은 체제 분석이라는 것은 요 MS를 바탕으로 플러스
좀 더 요 상위 차원의 분석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요 최대 분석도 중요한 것은 이런 경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다.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고 분석을 해요. 이렇게. 즉 효율성 차원의 분석이에요. 얘는 주로 계량 가능한 것만 하는 거지만 이놈은 좀 계량이 어렵더라도 시도한다는 측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고 둘 다 결국은 합리 모형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합리 모형.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합리라는 의미는 다 경제관념이니까 경제관념. 이렇게 합리, 경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정책 분석은 요 SA에다가 플러스 여기다가 가치를 고려해요. 가치. 분배적 가치 같은. 자, 가치란 별도의 전제가 없다면 다 형평성 가치라 했죠. 분배적 가치. 형평성도 고려하더라. 또는 이거를 정치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더라. 정치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분석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올라갈수록 정책 고려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만큼 봐두시고 주의할 것은 자, 정치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여러 이해나 여러 가치들을 적당히 이렇게 조절하는 것이지 주의할 단어. 정치적인 접근은 아니다. 뭐 그 말이 그 말 같잖아요. 뭐 정치적 합리성이나 정치적 접근이나 뭐가 다릅니까? 이놈은 이성은 이성이에요. 근데 정치적인 이성이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이런 이해도 좀 조정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정치적이라는 것은 권력을 써. 권력을. 단순한 권력적인 타협이야. 그냥 강요하는 거야. 분석이 아니야. 야, 하라면 해. 이렇게. 뭐, 그래서 술 먹으면서, 밖에 술 먹으면서 전화통화, 야, 해. 이거는 여러 이익들을 이렇게 조정해서 막 계산하는 중이지만 이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하자. 이것만 주의하시면 다 끝나요. 됐죠? 자, 그 그림만 좀 잘 써놨다가 활용하시면 이쪽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자, 의도, 범위가 나오죠, 여기에. PA, SA, MS 관계다. 그래서 PA로 갈수록 정치적 고려가 많아지는 상위 차원의 분석이고, MS로 갈수록 계량적 분석이 많아지는 분석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쪽에 관리과학 나오고, 그래서 개념처럼 과학적, 계량적이다 아시면 돼요. 자, 넘겨봤더니 최대 분석이란 것은 작은 회색 박스가 보이죠. 최대 분석 이퀄 MS 플러스 상위 수준이다. 특징에 합리 모형 기법이며 2번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한다. 그리고 관리과학을 보완하더라. 핵심 수단이 뭐 비용 편입 분석과 효과 분석인데 앞에 했던 효율성 차원의 분석을 의미하는 분석법이죠. 밑에 정책 분석은 마찬가지 아래에 작은 회색 박스가 있죠. 정책 분석 이퀄 최대 분석 플러스 뒤에 분배 측면 분석, 뭐 실현 가능성, 뭐 정치, 행정, 사회적 영향 분석이 되어 있죠. 그렇게. 특징도 관리과학 보완. 그러니까 마찬가지 PA도 관리과학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보완해 가는 거지. 그러니까 고려할 게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진다. 가치도 고려하고 배분인 형평성도 고려한다. 4. 정치적 합리성을 고려한다. 근데 단서죠. 단 협상과 타협 그리고 권력작용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접근법과는 구별된다. 그 단어 주의해서 보시면 돼. 됐죠? 자, 예제 보시면 옳지 않은 거예요. 자, 관리과학은 계산을 통한 최선을 따져요. 맞고. 최대 분석은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한다. 맞죠? 3. 정책 분석은 협상과 타협 그리고 권력작용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접근을 포함한다? 아니다. 고려한다. 구별한다? 구별하자. 답이에요. 그 다음에 4번처럼 정책 분석은
D안이 가져올 비용과 효과의 분배도 분석하더라. 분배 측면까지도. 분배.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정책 분석이라는 주제는 시험에 나올 부분이 이 칠판에 있는 내용과 우리 책에 실려 있는 문제들이에요. 양 사이드 날개 있는 것들. 그것만 잘 풀면 충분해. 그래서 우측에 나와 있는 경찰 간부 문제도 풀어보시면 아 그렇구나라고 금방 답이 나올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다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결정 모형 가보시면 모형. 자, 이 모형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정책 의제 설정도 별 하나 정도 치면 되고 처음에 소개했듯이 결정 모형 별 3개짜리예요. 중요한 주제인데 일단은 구분하기를 개인적 차원과 집단 차원으로 구분할 거예요. 이렇게 개인적 차원, 요 집단 차원 구분할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는데 혼자 하는 방법. 집단은 같이 하는 결정 방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가장 기본.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 있는 5가지와 뒤에 집단 차원의 4가지가 모형의 뒤 부분이에요. 시험은 요 9가지가 거의 나와요. 한 98, 9%가. 그리고 그 1, 2%가 기타 모형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나오면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확률상으로 98, 9%가 이거니까 이것만 잘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책에 있는 그 많은 내용들을 다 암기할 수 없어요. 뭐가 필요해? 그렇지.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 여러분이 결정자라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구나라고 공감하셔야 돼. 그래야 이게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첫 번째, 자 합리 모형. 말 그대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성에 맞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성에. 합리 모형. 이성에 맞게 다 계산한 다음에 결정한다. 이런 모형인데 기본 전제가 뭐냐면 전지전능인 가정이에요. 의미 있다? 전지전능인. 전지하사, 또 전능하사, 뭐 천지를 하나님 같은 건데? 그치? 자, 무슨 의미냐면 검토할 디안의 수가 있어요. 다 검토해. 전지전능인은 제한이 없다는 가정이에요. 시간도 비용도 제한이 없다는 거야. 검토할 게 100개가 있고요. 각각마다의 예상되는 결과치가 막 100개씩 있어. 그러면 100 곱하기 100, 몇 개지? 1000개. 네. 10,000개인가? 1000개. 10,000개까지 분석하는 거야. 다 해보겠다는 거야. 검토할 걸 다 놓고 검토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을 하나 사려고 해. 자, 합리모형식 결정은 전국에 있는 모든 핸드폰 매장을 다 뒤지고 전 계종을 다 뒤져 비교를 한 다음에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좋은 곳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바로 합리모형이야. 자, 느낌이 어때요? 굉장히 이상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현실에서는 안 돼. 현실은 시간도 없고 비용도 들어서 갈 수가 없어요. 저기 제주도에, 뭐 대구에, 부산에, 저기 전라남도에 가서 다 매장 따지겠다고? 안 돼. 그래서 이상적인 모형이다라고 해. 이해되죠? 자, 이 모형들마다 추구하는 또는 강조하는 합리성의 종류가 달라요. 왠지 느낌이 여러분 합리 모형 그러니까 완전한 느낌 안 들어요? 들어요. 절대적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또 합리니까 적어도 경제 논리 같아. 그래서 얘는 완전한 합리성 또는 절대적 합리성의 바탕을 둔 모형이에요. 이해되죠? 이게 전지전능이. 사실 제일 어려운 말이 뭐가 나오냐면 봐요. 여기서는 목표와 수단의 연쇄 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그 말은 목표하고 수단이 딱 분리가 돼서 목표가 딱 하나로 먼저 전제가 돼요. 목표는 하나야. 가장 최적의 목표를 정한 다음에 수단만 바뀌어요. 수단 중에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 목표는 안 변해. 목표가 먼저 선이고 후예요. 목표는 단일 고정됐다 보시면 돼요. 이게 이놈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뺀 나머지가 다 얘를 비판하는 모형들이야. 왜? 너무 이상적이기 때문에. 이게 합리 모형의 다야. 두 번째, 만족 모형. 자, 이놈 일단은 학자들도 암기가 필요한데 이놈을 주장한 학자는 요 사이먼과 마치야. 요 사이먼하고 마치가 주장한 모형이에요. 자, 만족하면 된다는 거야. 만족. 인간의 이성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도 비용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못한다. 그래서 아예 바운더를 쳐놓고 그 안에서 찾는데 만족하면 되는 거야. 최적을 찾는 게 아니야. 만족하면 돼. 예를 들어서 핸드폰 산다. 내가 사는 데가 서울인데 서울도 얼마나 넓어요. 전국에 있는 매장을 다 지겠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딱 인정을 해요. 나는 이미 제한이 있다. 시간도 비용도. 그래서 아예 서울 중에도 뭐 강남으로 딱 한정해. 강남 중에도 가게 몇 군데로 제한해. 자, 몇 군데 돌아다니면다가 사. 만족해. 제일 싼 건 뭐 10만 원. 비싼 것은 뭐 100만 원. 나는 50에 만족해. 나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이게 만족 모형이다. 만족 모형. 이게 되죠? 저거 딱 보는 순간, 만족? 주관적이다. 또, 만족의 기준이 뭔지가 애매하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학자를 좀 정확히 알고 있자. 사이먼과 마치가 주장한 모형이다. 만족 모형. 그러면 봐요. 여기는 벌써 완전한, 뭐, 절대적, 뭐, 순수한, 또는 경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벌써, 경제인 냄새가 나. 근데 반대로 이놈은 행정인. 보통 요 경제인과 이게 경제인이면 대비되는 것이 행정이거든. 행정인. 이렇게. 행정인은 제약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당히 밖에 못해요. 법적인 제약도 있고 예산도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만족하는 선에서 끝낸다. 이런 과정이야. 이게 만족 모형.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점증 모형. 뭐야? 점점 증가해. 있는 걸 바탕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식이에요. 그러니까 해오던 정책이 주로 늘어나요. 점점 증가하는 거야. 마이너스는 정책이 끝난 것만 주로 빠지게 되고 주로 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점증 모형이야. 자, 이거를 강조한 학자는 린드블럼과 윌다버스키예요. 학자는 맨 마지막이라도 암기하셔야 돼요. 자, 린드블럼, 윌다버스키. 자, 이해가 좀 많이 비교가 되거든. 요 합리 모형과 요 점증 모형이 항상 비교감이에요. 이상적인 모형, 이건 현실적인 모형이에요. 현실적 모형. 이상과 현실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는 자, 정치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요. 여러 이해들을 적당히 조정하는 결정 방식이야. 한 것만 극단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조정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목표와 수단의 연쇄 관계를 인정해. 연쇄를 인정을 해요. 자, 그 말은 여기서는 목표가 안 변했잖아. 고정돼 있었잖아요. 목표가 바뀌기도 해요. 응? 그래서 도저히 수단이 없다면 목표를 바꾸라는 거야. 자, 내 목표는 서울대 의대예요. 스카이 캐슬. 목표. 서울대 의대야. 그래서 의대 가기 위한 온갖 수단을 다 찾는 거예요. 목표는 안 변해요. 근데 여기는 뭐냐? 도저히 갈 수단이 없어요. 그러면 목표를 바꾸는 거야. 다른. 뭐, K. 이거 뭐 고대 연도로 바꾸는 거지. 왜? 내 수단이 지금 성적인데 성적이 안 나와서 그럼 바꿔야 돼. 목표를 바꿔야지. 이건 이쪽 모양이에요. 현실에서는 그래. 타협 보는 거야. 타협. 이래죠. 이게 합리와 점정 때 제일 중요해야 될 지문이에요. 이 둘 간의 관계가. 됐죠? 점정. 질문. 자, 점정 모형은 개혁을 하기에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지. 왜? 있는 걸 바탕으로 하잖아. 기득권주의야. 여러분 항상 기득권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가자. 유지를 강조하거든. 변화가 있을 수가 없지. 그지? 그 다음에 그만큼 변화의 폭이 커요. 작지.
왜? 있는 거 바탕으로 좀만 추가되니까 소법적인 변화밖에 안 되거든. 이게 나라면 단점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점증 모형이야. 점증 모형. 자, 해왔던 정책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잘못은 좀 악순환돼 안 돼? 된다는 거예요. 된다. 이해됐죠? 이게 점증 모형이다. 점증. 자, 혼합주사 모형은 일단은 그건 에치오니가 강조한 주장한 모형이다. 혼합 탐색이야. 주사, 스캐닝. 믹스해서 찾는 거야. 합리와 점증의 혼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합점이라고 기억하죠. 합점. 합리와 점증의 혼합이다. 자, 여러분 근본 결정할 때는 합리 모형으로 하고 근본 결정 시 그다음에 세부는 점정으로 하자. 이런 방식이에요. 어렵잖아요? 근본 결정은 합리 모형하고 들어가서는 조정 필요할 때는 점정식으로 하자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큰 그림 그릴 때는 합리적으로 하는 거야. 근데 들어가 봐서는 조정이 필요하거든. 세부적으로. 이때는 점정식이다. 그 뜻이.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 실제로 뭐가 근본 결정인지 뭐가 세부 결정인지가 구분이 어렵다. 이 말 하거나 또는 이론적 독창성이 없어. 왜? 혼합이니까. 이게 에치오니 모형이에요. 별거 없네. 합리와 점증. 합점. 그 다음에 최적 모형. 자, 두로가 주장하는 모형. 혹시 기억나나요? 두로묵 그거야 지금. 그렇지? 자, 두로는 최적을 찾는데 이 둘 다 사실은 절충 모형이야. 절충. 둘 다 기본은 뭐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합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합리를 바탕으로 점증을 절충했고 직관을 절충했고 직관이 곧 요 초합리성이거든. 초합리성. 자, 주의 것은 최적 모형이 최적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최선을 추구하는데 그 과정에 이성도 중요하지만은 직관도 중요한 거지. 직관적인 판단도 가미하자는 거야. 직관적인 판단도. 왜? 현실에는 한계가 있거든. 합리 모형이란 비판인 거야. 그치? 어떤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정보를 다. 어떻게 정보를 다 뒤질 수 있느냐 이거야. 하지만 최선을 다하자는 거야. 다 하는데 따질 만큼 따져보는데 필요할 때는 개인적인 직관도 가하면서 최적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최적 모형이다.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두로가 제시하고 있는 그 단계 중에서 자, 두로라는 사람은 결정 과정을 최소로 나누는데 뭐냐면 초정책 결정 단계, 정책 결정 단계, 그리고 후정책 결정 단계를 제시했어요. 자, 결정보다 앞에 있는 거예요. 초정책 결정이. 그러니까 결정을 위한 전략 짜는 단계예요. 이게 결정 과정이고 후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결정 이후예요. 따라서 집행이라든지 평가나 환류고 두로는 뭘 중시했다? 초를 중시해. 두로 초. 그러니까 초정책 결정 단계 또는 초합리성을 중시한 거예요. 이 자체가 직관이기 때문에. 그치? 결정 전에 하는 말이거든. 그래서 각각에는 또 각각의 또 여러 세부 단계가 나와요. 요게 가끔 나오고 있다. 요거 정도를 다루시면 돼. 자, 책을 볼게요. 자, 263페이지. 자, 개인적 차원의 합리 모형. 전지전능이 이해되죠? 이성적이야. 이해되죠? 다 뒤지겠다는 거니까. 특징에 완전하죠? 다 뒤졌어요. 절대적이지? 다 해봤는데? 경제적 합리성이다. 목표, 수단, 분석을 하는데 잠깐 볼래? 여러분, 합리 그러면 기본 논리가 경제 논리다. 경제 논리가 들어갈 때는 따져 안 따져? 따져봐. 분석을 한다. 분석적이다. 그리고 내용 봤더니 목표, 수단이 선후다. 그래서 목표가 먼저 선이다. 선. 수단은 후다. 구별되고 연쇄 안 된다. 목표는 주어진 것이면 하나다. 고정이 돼. 그 다음에 연역적이다. 수리적이며 연역이다. 경제 논리니까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 넘겨서 자, 만족 모형은 사이먼과 마치가 주장했고
합리모형의 어떤 그 문제점을 나름은 제시했다, 지적했다. 특징에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말을 보이고, 자, 그 내용 끝에 봤더니 경제인이 아니라 행정인 가정이죠. 체크하시고 끝. 별거 없어요. 우측에 점정 모형은 의 1번에 기존의 정책을 수정 보완하여 정책을 추구한다. 자, 린드블럼과 윌다브스키가 제시했다. 3.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중시한 현실적 모형이고 이해관계자들의 타협과 조정을 중시하는 다운주의 모형이다. 특징에 현존 정책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식이다. 그다음에 4. 목표와 수단 상호 의존돼 있어요. 연쇄가 돼 있어요. 연쇄가 상호 의존. 수단에 맞춰서 목표가 바뀌기도 하는 서로 의존적이야. 상호 의존적이다 보시면 돼. 같이 바뀐다. 그리고 5.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한 개 보면 1번에 쇄신과 혁신은 저해한다. 기득권주의이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현존 정책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점점 증가할 때. 그게 기득권이야. 기득권. 그래서 개혁이 안 돼. 그래서 한번 해왔던 정책이 잘못됐다면 악순환 초래. 악순환 초래. 현존 정책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이기 때문에 해왔던 정책이 잘못됐다? 계속 악순환 되는 중이에요. 악순환. 이렇게. 점점. 넘겨서 혼합 주사는 예존이가 지시했고 합점, 합리와 점증의 절충. 그래서 근본과 세부를 구분해서 근본 결정은 합리 모형 따르고 세부 결정은 점증 모형 따르겠다는 거예요. 맨 아래 비판, 합리와 점증의 결합이어서 이론적 독창성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은 구별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5번 최장 모형은 두로조, 두로초, 촌녀석. 자, 특징은 자, 합리적 분석을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 분석뿐 아니라 거기다가 직관적인 판단도 중요하게 강조한다. 키워드야. 직관적 판단이란 말. 최장 모형은 직관이 빠지면 모형이 아니야.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양과 질을 동시에 고려해. 양과 질. 이게 양이고 계량이고 질적이야. 양과 질을 동시에 고려한다. 그리고 밑에 봤더니 박스에 초정책 결정 단계, 정책 결정 단계, 후 정책 결정 단계. 거기 뭐 초결정 단계 했던 게 뭐 가치, 현실, 문제 처리하고 자원도 조사해보고 특히 7번에 정책의 결정 전략을 짜. 합리 모형으로 할지 점정으로 할지를 짜는 단계야. 이게 초정책 결정 단계. 초가 아까 무슨 말이라 했지? 초? 상위. 근본 단계. 근본. 결정보다 위에 단계. 전략 짜는 단계야. 전략 짤 때. 자, 이게 개인적 차원의 모형이다. 자, 그 많은 내용들을 막연하게 암기, 말이 안 되고 시간 걸리고 아무 의미 없어요. 적어도 이해해보자. 아, 이렇게 짜겠다는 거구나. 합리, 만족하면 되는구나. 점점 증가하는구나. 기득권, 혼합했구나. 찾는데. 그 다음에 최저가 추구하는구나. 나름은 직관도 중요하게 보는구나. 이렇게. 금방 정리되잖아요. 자, 집단 차원은 자, 회사 모형, 뭐 사이버네틱스, 쓰레기통, 앨리슨 데이터. 자, 회사 모형이란 말은 딱 회사? 저거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사 모형은 실제로 회사에서 행해지는 결정을 상상해 보시면 돼요. 회사에는 부서가 많지요? 부서가 많아. 그러니까 뭐 생산부도 있고 생산부, 뭐 판매부 또는 뭐 자재부 등이 있단 말이에요. 자, 각 부서들은 합의를 해야 되거든. 이게 이제 전체에 장이 있다면 부서별로 이렇게 파트가 있다면 생산부의 한 달 목표가 1000대, 판매부의 한 달 목표는 뭐 700대, 자재부의 목표는 한 800대. 이렇게 돼 있다면 안 맞잖아요. 서로 만나서 타협해야 돼. 그래서 만든 게 한 850으로 합의를 봤어요. 850을 만들고 양본 거지. 150대를. 그 다음에
판매를 더 하기로 한 거지. 노력하겠노라고. 그 다음에 자재를 대기로 한 거예요. 이런 식의 결정 방식이야. 그러면 각 부서들은 100% 다 만족인가요? 아닌 거지. 만약에 갈등이었지만 갈등이 완전히 풀렸나요? 아니지. 좀 불완전하게 풀린 거잖아. 그치? 이거를 갈등의 준해결 등으로 부르거든. 자, 일단 회사에서 하는 모형이야. 어떤 부서도 100%는 없어요. 적당히 만족하면 되거든. 나쁘지 않으면 될 정도이기 때문에. 자, 책 볼 거예요. 의에, 자, 서야타고 마츠가 제시하였다. 그래서 2번처럼 개인적 차원의 만족 모형을 확장시킨 거다. 조직으로. 아까 우리, 자, 여기 볼까요? 만족 모형도 적당히 타였던 거잖아. 나쁘지 않으면 됐던 거니까. 100만원짜리 핸드폰, 10만원짜리. 나는 50만원짜리 만족한다. 적당히 타협한 거거든. 그것도 마찬가지야. 부서가 적당히 타협한 거라고. 그냥 만족하면 돼. 100%는 아니지만 그래 나쁘지 않으면 돼. 이런 모형이야 이게. 이게 회사 모형이라는 거지. 특징의 갈등의 준해결. 요놈은 특징 요 5가지를 정확히 뜻만 알고 있으면 돼요. 시험은 자주 안 나오지만 나오더라도 그 5가지만 알면 되게 나와요. 이렇게 5가지만. 자, 갈등의 준해결이란 말, 준해결. 그러니까 부서가 갈등을 했지만 완벽한 해결은 아닌 거야. 그렇지? 나쁘지 않으면 될 정도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두 번째, 자, 불확실성의 회피다. 회피. 부서들은 불확실한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전략을 짤 때 장기, 단기, 무슨 전략을 짠다? 단기 전략을 짜, 단기. 자, 체크. 단기 전략으로 결정한다. 자, 길수록 불확실하기 때문에 단기 전략을 중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문제 중심 탐색이다. 자, 처음부터 다 검토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찾는 거야, 대책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요. 문제 중심 공부처럼. 이해되죠? 여러분, 이 책을 다, 글자 하나하나 다 하는 방법은 합리 명식이야. 다 따져볼 때. 그건 너무 이상적이야. 불가능해. 이거는 뭐냐면 문제를 봐. 왜냐면 이 이론이 시험 나올지 불확실하잖아요. 피하고 싶어. 기출문제를 봐. 아, 이런 문제 이런 게 나와? 여기 있네? 문제 중심. 문제를 보고 시작하는 거야. 문제 중심 탐색. 그리고 조직의 학습을 중시하고 학습. 학습이 쌓여서 가장 중요한 절차, 즉 시행착오를 해가면서요. 제일 좋다라고만 하는 것들을 모은 게 밑에 SOP야. 자, 표준 운영 절차를 만들게 돼. 경험이 쌓여서 좋은 것만 모아놓은 절차로 보시면 돼. 이게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5가지. 별거 없죠? 회사라는 말을 잘 돌려봐. 회사. 회사에는 부서가 많다. 그 부서들의 모든 갈등이 다 풀리지 않는다. 나쁘지 않을 정도로 타입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 자, 두 번째는 사이버네틱스 모형이다. 사이버네틱스. 이 자체가 원래 학명이야, 학명. 학문의 이름이거든. 자, 이게 인공두뇌학이라는 학문이야. 인공두뇌. 이거 잘 활용해보자. 인공두뇌. 자, AI처럼 인공두뇌. 거기에는, 정보가 입력이 돼요. 자, AI는 입력된 정보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쵸? 정보가 많으면 그만큼 반응할 게 많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바둑둘교도 그렇잖아요. 우리 알파고처럼 정말 수만 가지의 기보를 다 입력한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제일 좋았던 것만 알아서 반응을 하는 거거든. 이렇게 반응. 정보대로만 자동으로 알아서 하는 거라. 자동 제어 장치죠. 우리 에어컨 또는 난방기에도 인공지능 달려있죠. 인공지능. 비슷한 거야. 알아서 제어하는 방법. 알아서 제어.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만 제가 알아서 통제하는 방식이야. 온도의 설정을 해놨어요. 25도로 딱. 그러면 날이 추워지면 난방에 대해서 25도를 맞춰. 5도가 되면은 작동이 안 돼. 가만히 있다가 올라가거나 떨어지면 그것만 딱 통제해서 딱 그럼 맞춰가는 방식이야. 그런 결정 방법.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해진 게 있습니다. 이것만 딱 맞추는 거야. 자, 책을 봐볼게요. 의의 1번처럼
자, 사이버네틱스란 뭐라? 인공두뇌학이다. 그래서 인간의 두뇌라는 게 환경에 맞춰가는 것처럼 하는 결정 방식이다. 그래서 2번처럼 명확하게 처음부터 뭐 하겠다는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범위만 맞춰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 자동 온도 조절기가 목표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설정된 도로만 반응할 뿐이야. 25도만 맞추면 되는 거야. 얘가 5도 맞춰서 뭐 하겠다는 게 없어. 걔는 그냥 그것만 맞춰가는 거거든. 그런 방식이야. 그래서 자동 제어 기능을 중시하는 모형이다 이거죠. 자, 특징의 적응적 의사결정. 적응적 의사결정. 그러니까 그 차원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고. 이해됐나요? 그냥 설정된 범위를 맞춰갈 뿐이야. 그냥 맞추는 게 다야. 이거 맞춰서 하겠다는 게 없어. 그냥 맞추면 되는 거야. 맞추면. 그래서 이번처럼 통제만 해. 설정된 범위를 벗어나면 그것만 통제해. 25도 벗어났어. 그것만 통제하는 거야. 통제. 그리고 집단적 결정이며 그다음에 도덕습이다. 도구적 학습. 시행착오적 학습이다라고 하죠. 자, 예도에서 그 네 가지의 특징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다. 네 가지 특징. 시험은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특징을 주로 물어보는 거고 우측 날개에 봤더니 포인트에 그 말 나오죠.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습관적 의사결정을 설명하는데 활용된다. 습관적으로만. 그러니까 쟤는 항상 습관적으로 맞춰만 가는 거야. 맞춰만 가는 거야. 온도만. 맞춰가는 거야. 늘 하는 거야. 온도 조절기. 그건 맞춰가는 거야. 늘 습관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된다. 됐죠? 자, 이 모형에서는요, 이 둘이 중요한 거예요. 앞에 두 가지는 지금처럼 특징 5개, 4개만 잘 활용하면 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뭘 게 중요하다. 그러면 왜 그 많은 단어 중에서 하필 제목이 쓰레기통인가? 쓰레기통 모델. 자, 쓰레기통은 우리가 주변에서 늘 보는 거잖아요. 쓰레기통. 그럼 느낌이 쓰레기통 그러면 쓰레기통 속에는 여러 가지 쓰레기가 들어있을 텐데 질서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 없는 게 막 섞여 있는 거잖아. 쓰레기통 자체가. 가끔은 비워지기도 하고. 봐요. 이 쓰레기통 속에 각가지 쓰레기가 모여있단 말이야. 근데 그 쓰레기들은 서로 계획해서 모여있나요? 아니야. 우연히 모여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캔도 있고 담배도 있고 무슨 종이도 있고 되게 많은 게 들어있는데 서로 관계없이 그냥 우연히 들어있는 거야. 그렇지? 각가지 쓰레기가 우연히 통 안에 모이듯이 결정에도 필요한 게 있다. 근데 그 필요한 것들이 우연히 만나서 결정된다는 아주 고도로 불확실하고 불합리한 결정 모형이 쓰레기통 모형이에요. 그래서 쓰레기통 속에 쓰레기를 비유하듯이 그럼 결정에도 필요한 흐름이 있다는 거야. 4가지. 그 4가지가 우연히 만나서 결정된다. 그 말이야. 4가지 흐름. 그게 뭐 문제 흐름, 해결책의 흐름, 선택 기회의 흐름, 참여자 흐름이 있다는 거죠. 이 흐름이 참 중요해요. 이게 시험에 주로 나오거든. 암기하셔야 돼. 참고로 이 쓰레기통 모형을 좀 변형시킨 것이 흐름창 모형인데 여기서는 흐름이 3가지가 나와요.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 이렇게 3가지. 딱 감이 오죠 그러면. 항상 요 2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 의미는 이 말로 찾자. 쓰레기통이라는 말. 질서가 없다는 거. 통 속에 쓰레기가 우연히 만나듯이 결정에 필요한 이 요소, 흐름도 우연히 만나서 결정하더라. 그런 뜻이야. 이게 쓰레기통 모형이다 보시면 돼. 자, 책 보시면 의에 자, 쓰레기통처럼 무질서한 상태 또는 고도로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모형을 설명할 때 쓰는 모형이다. 넘겨서 자, 특징에 그래서 이거를 2번처럼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라고 비유하는 거야. 질서가 없는 무정부 상태라고 할 때. 그리고 사를 봤더니 중간에 흐름 4가지가 나오죠. 기억, 니은, 득을, 이을에.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해 그렇게. 그리고 결정은 자, 각가지 쓰레기가
우연히 모이듯이 그 말이야. 그래서 결정이 필요한 것들이 우연히 서로 관계없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없이 흘러다니다가 우연히 만날 때 결정된다 이런 모형이에요. 그만큼 불확실하고 불합리한 거지. 그거 보시면 돼. 됐죠? 우측에 참고 보시면 흐름창 모형 나온다. 흐름창. 자, 의 1번 보시면 킹던이 이제 이 모형을 변형시킨 거예요. 그래서 의제 설정을 설명하는 모형인데, 자, 밑에 창, 여러분 창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해요? 창은 열고 닫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내용 중에도 세 가지의 흐름이 모이면 어떻다고? 창이 열리고 그 뜻이 열리고. 그래서 문제, 정치, 정책의 흐름이 만났을 때 의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창이 열리거나 닫힐 때. 그럼 언제 열린다는 거야? 정치 흐름이 생기면. 정권이 바뀌면 창이 열려. 즉, 그 문제를 다룰 준비가 된 거야. 또는 닫혀. 그 문제가 충분히 논의가 됐다면 닫혀버리거든. 이런 식으로. 아무튼 요 세 가지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자. 흐름. 요 넷과 셋을 비교하자. 이거예요. 이 둘은 별개가 아니야. 거의 같은 거예요. 같은데 이제 있던 모형을 좀 변형을 시킨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만 보시면 돼. 됐죠? 그래서 밑에 창이 열리는 계기라는 말과 정책의 창이 닫히는 계기가 나와.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 자,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암기사항은 존재해. 세 가지 암기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앨리스 모형인데, 자, 우리 교재는 272페이지하고 273인 등의 굉장히 내용이 많잖아요. 이거를 혼자 하긴 정말 버거워요. 근데 저는 정말 짧게, 정말 간단하게 머리에 팍 박히게 할 수 있어요. 봐요. 일단은 앨리슨이 이제 제시한 모형이고, 앨리슨이 했던 이 모형은 쿠바의 미사일 사태에 대한 분석에서 나온 거예요. 자, 어떤 배경이냐면, 쿠바가 구소련에서 미사일을 수입한다는 첩보를 미국이 입수했어요. 즉, 위성을 봤더니 무기의 운반 장면이라는 게 잡힌 거야. 그러면 미사일을 쿠바가 들어오게 되면 미국이 찜찜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회의한 거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러 안이 나왔단 말이야. 여러 안 중에서는 뭘 하냐면, 그러면 쿠바를 뭐 침공합시다 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니까 쿠바에다가 핵 던지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안 중에서 뭐냐면 해상 봉쇄. 쿠바로 들어가는 그런 해상을 막아서 미사일을 반입을 막자는 거였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럼 어떤 결정 모형이 작동돼서 하게 됐는가? 한입 모형이냐, 완족이냐, 점정이냐 해봤는데, 자, 보통 같으면 하나의 결정은 하나의 모형으로만 설명을 해왔지만 이건 다르다는 거야. 하나의 결정도 동시에 여러 가지가 설명이 가능하더라. 즉, 이 부분은 이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저 모형으로, 또 이 부분은 다른 모형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하나의 결정을 여러 가지로 동시에 설명하자는 거야. 그러면서 제시한 것이 모형 세 가지야. 모형 1, 모형 2, 모형 3 이렇게. 자, 항상 로마처럼 파악하자. 모형 1, 2, 3으로 1, 2, 3 이렇게. 자, 모형 1은 합리 모형이고요. 합리 모형.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의 모형을 여기다 적용한 거예요. 2는 조직 과정 모형이야. 조직 이퀄 회사 모형이야. 회사 모형. 조직 모형 또는 회사 모형. 요게 자, 관료 정치 모형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자, 모형들은 여러 가지의 내용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나오면은 조직관이 중요해요. 조직관. 이 모형의 결정 주체가 누군가? 조직관. 자, 요것만 파악해버리면 아래가 다 채워지게 되어 있거든. 조직관, 목표의 공유도, 정책의 일관성, 그 다음에 그 모형의 적용 계층을 이렇게 갖고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 앨리슨이라는 사람은 이 목표의 공유도하고 정책의 일관성으로 세 개를 구분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중요해. 이거 아니면 채워지기 돼. 자, 모형 1은 조직관, 즉
주체가 누구냐면 유기적으로 조정과 통제가 잘 된 단일체 정부라고 했어요. 이렇게. 자, 유기체, 유기적. 여러 부서가 결정하되 하나처럼 하는 결정. 단일체 정부야. 우리나라 정부는 현재 18개 부서가 있단 말이지. 기재부, 행안부 해가지고 18개 부서가 하나처럼 하는 결정이야. 유기체. 하나처럼 하는 결정. 전체. 유기체란 전체거든, 전체. 네, 하나처럼 하는 결정이야. 두 번째, 회사처럼 여러 부서가 연합은 돼 있는데 좀 느슨한 연합이야. 느슨한 연합체. 모형 3은 개인의 집합체. 자, 이걸 잘 머리에 넣어놓으세요. 그러면 1번, 첫 번째 참. 모형 1은, 자, 목표의 공유도가 강해, 약해? 매우 강해요. 그렇잖아요. 하나처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약해, 느슨하잖아. 부서가 연합은 돼 있지만 그 연합이 느슨한 연합이야, 느슨한 연합. 이놈은 매우 약하지. 개인이잖아, 개인. 개인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일관성도 매우 강해요. 약하고, 매우 약해요. 이런 식으로. 이놈은 유기 전체, 전 계층에 적용해요. 이놈은 하위 부서, 하위층에 적용해, 하위 계층에. 여러분, 자, 개인들의 정치력으로 하는 결정이야. 개인의 정치가 먹히는 부분은 상위, 하위, 상위층. 이러면 상층부에 적용해, 상위 계층. 자, 이런 모형. 자, 이 박스가 시험에서 매우 자주 나와. 근데 이거를 책에 미용보수 많은 거 어떻게 다 하겠냐고. 이거 안 하면 절대 못 풀어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해보자. 조직관. 자, 책을 보시면. 보세요. 앨리스는 쿠바 미사일 사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었던 해상 모습을 분석하였다. 해놓고. 자, 원래 있던 합리화 조직 말고 하나 추가한 것이 바로 세 번째 모형인 관료 정치 모형이었다. 자, 본문 내용을 정리한 게 우측의 박스다. 첫 번째 조직관 박스 우측에. 모형 1은 즉 합리 모형은 조직관이 뭐라 되어 있어요? 조정과 통제가 잘 된 유기체 정부. 괄호친 다음에 써놓으세요. 단일체 정부라고. 모형 2는 느슨한 연합체. 3은 개인들 또는 개인의 집합체로 보시면 돼. 아래에서 목표의 공유도가 매우 강하고 약하죠. 매우 약하죠. 넘겨보시고 일관성도 매우 강하고 약하고 매우 약하고 마지막 계층, 전체 계층, 하위 계층 그리고 상위 계층 이렇게 그거 보시면 돼. 됐죠? 자, 밑에 참고에는 그 많은 문제 굳이 안 봐도 돼요. 네. 지금은 좀 안 나오기도 하지만 나온다더라도 뭐 큰 의미는 없어요. 넘겨보시고 자, 예제 볼게요. 자, 예제가 있는데 우측에 있는 277페이지에 있는 그 우측의 날개 쪽에 기출 풀어볼게. 기출 7, 8번. 7은 서울 7급 문제고 8번은 국가 9급 문제인데 가장 옳지 않은 것 1, 7번 1번. 점정 모형에서는 기존 정책을 수정 보완해서 약간만 개선된 정책을 채택하죠. 약간만. 큰 폭의 변화가 없어. 소폭. 맞아요. 2번도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습관적 결정을 설명했죠. 맞고. 최종 모형 3. 최종 모형은 기존의 계량 분석뿐 아니라 직관적 판단도 중시했죠. 맞지. 근데 3. 합리 모형이 제한된 합리성에 의거했나요? 아니잖아. 완전한 합리성이고 제한된 건 뭐였어요? 만족 모형이니까 답이죠. 8번 옳지 않은 거죠. 점정 모형. 자, 기존 정책을 수용 보완해서 약간만 개선된 상태의 정책을 선택하죠. 똑같네. 아까 7번에 1번 지문하고. 2번 최종 모형. 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은 결정의 주요 이윤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아닌데 최종은 핵심이 직관적 판단인데 답이잖아요. 혼합주사. 뭐와 뭐의 혼합이라고? 합점. 합리는 근본 결정 시. 점은 세부 결정할 때. 그러니까 큰 맥락은 합리. 작은 것은 점정이니까. 그 말이죠. 그래서 거시적 맥락의 근본은
합리. 세부는, 미시적인 세부는 점정이니까 맞는 말이고. 쓰레기통. 물리수한 상태에서 우연이 되더라. 통 안에 쓰레기가 우연히 모여있듯이 결정도 우연히 된다. 뭐 그런 모형이니까.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말했지만 별 3개인데 앞에 개인적 차원에 있는 5가지하고 연습단 차원의 4가지를 항상 같이 염두에 공부하셔야 돼. 시험 이렇게 복합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하나를 깊이 내거나. 근데 큰 변화가 없어요. 거의 다 유사하게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봤던 것만 잘 보더라도 다 풀릴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모형도 금방 다 정리가 된다 그 말씀이지. 자, 쉬었다가 집행 보겠습니다.